반갑습니다. 삼국유사와 21세기 한국학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11번째로 남성과 여성의 대등론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펼쳐가겠습니다. 큰 주제는 이제 남성과 여성의 대등론, 즉 남녀 관계에 대해서 중세에 어떤 인식을 하고 있었냐 하는 점을 크게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비교하면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삼국사기는 삼국의 역사를 쓴 책이어서 당연히 신라의 왕인 선덕왕의 치세에 대해서 서술한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에 삼국유사는 정통 역사서라고 볼 수는 없으나 역시 역사서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선덕왕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어떻게 비교해서 읽어볼 건가 하는 점에서도 흥미로운 강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많은 경우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크게 역사서로서 견주는 강의나 연구가 있었지만 그 자세한 내용에 있어서 어떻게 비교를 할 거냐, 또 어떻게 대비해서 논의할 거냐 하는 점은 그렇게 많이 연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대체로 삼국유사는 삼국사기의 참고서 정도로 이해되어 왔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두 사서가 사실은 일방적인 어느 역사서가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매우 대비될 뿐만 아니라 대등한 관계에서 서술된 책이다 하는 점을 자세히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요한 인물로 선덕왕을 꼽았습니다. 선덕왕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왕을 다루었을 때 대비하면 역시 그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지만, 오늘은 두 역사서에서 다룬 이야기들이 어떤 방식으로 서술되는지,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인식이 깔려 있는지를 잘 보여주기 때문에 특별히 선덕왕을 선택했습니다. 삼국사기에는 권5의 선덕왕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덕왕은 치세기간이 16년이었는데요. 그래서 즉위하는 해부터 시작해서 죽는 해까지 16년 동안의 기록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삼국유사기 편에는 선덕왕 직위3사라고 해서 선덕왕이 낌새를 알아챈 3가지 일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지기 할 때 기는 기미를 나타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나타나는 조짐, 낌새를 가리키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던 이야기일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이런 거죠. 이 선덕왕이 아직 건강하게 잘 통치하고 있을 때인데, 어느 날 문득 신하들을 불러서는 내가 아무 해, 아무 달, 아무 날에 죽을 것인데 그때 나를 도리천 가운데 묻어주시오 이럽니다. 도리천은 이 불교 경전에 자주 나오는 하늘입니다. 불교에도 천상계가 있는데요. 그 천상계를 대표하는 게 수미산입니다. 우주의 한가운데에 수미산이 있다고 하는데 그 수미산 최정상이 도리천입니다. 그래서 이 도리천에 묻어달라 하는 것은 가장 높은 천상계에 나를 묻어달라 하는 건데, 문제는 불교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신라에는 그런 도리천이 있을 턱이 없죠. 그래서 신하들이 묻습니다. 도리천이 어느 곳입니까? 그러자 선덕왕이 낭산 남쪽이요 이럽니다. 흥미롭죠? 낭산 남쪽. 그림으로 보시면 여기에 선덕왕의 무덤입니다. 선덕왕의 무덤이에요. 선덕왕이 치세 16년 만에 죽고 나서 신하들이 선덕왕이 가르쳐준 대로 이 낭산 남쪽에 묻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선덕왕이 세상을 떠나고 한 34년 정도 지나서 문무왕 때입니다. 문무왕 때에 이 낭산 최남쪽
그러니까 이 선덕왕의 무덤이 있는 곳에서 남쪽 기슭에 사천왕사라는 절을 짓습니다. 이 사천왕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불교의 수호신입니다. 그러니까 호법 불교신인데, 우리 아마 석굴암에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석굴암 제일 안쪽에 부처님을 모신 곳이 있는데, 그 들어가기 전에 벽면에 보면 4명의 험상구전 사내들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 절간에 가면 항상 이렇게 부락부락하게 생긴 4명의 천왕이 있는데 사천왕이라 그럽니다. 중국에서는 이 연예인들 가운데 유명한 사람 4명을 뽑아서 사천왕이라고 이렇게 붙여주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사천왕이 어디에 있느냐 이러면 천상계에서 제일 아랫단에 삽니다. 그걸 사천왕천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천왕천에서 시작해서 이 수미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도리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무왕 때에 사천왕사를 짓습니다. 이게 지금은 터만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 있느냐 이러면, 여기 보시면 한가운데에 이게 있는 곳. 요 지점이 이 사천왕입니다. 그럼 여기가 선덕왕의 왕릉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낭산입니다. 원래 낭산은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신라에서 고대 때부터 제의를 지내던 가장 신성한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선덕왕의 죽음과 관련해서 이 왕릉을 이 자리에 지을 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암시를 사실 하는 겁니다. 기존의 연구자들이 이 3가지 일이 그냥 이야기가 재밌다고 해서 그냥 이야기만 하고 말았는데요. 신라가 불교 국가로 들어가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우고 중요한 역할을 한 왕은 법흥왕입니다. 법흥왕이라는 거 다 아시죠? 그런데 이 법흥왕이 제위를 했더라도 이 낭산은 여전히 불교와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덕왕이 이곳에 한가운데 묻히면서 이 낭산은 고대의 신성한 제2공간이 아니라 이제는 중세, 불교의 땅으로 변모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덕왕이 죽은 뒤에 문무왕은 그 맨 위쪽에, 그러니까 낭산에서 북쪽 지역에서 이 화장을 하고 거기에 이 화장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얼음에 내려오면 또 신문왕 왕릉도 있고, 그래서 선덕왕 이후에 여러 왕릉들이 이 낭산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신라 불국토와 관련해서 낭산은 일종의 불국토처럼 변모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이야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상징적으로 이 낭산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 땅으로 변모한다. 즉 고대의 거룩한 공간에서 중세의 신성한 공간으로 변모하는 이야기가 사실 이 이야기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항공사진, 여기 이제 사천왕 제일 기슭이죠, 낭산에. 그래서 이걸 보면 이 낭산은 곧 수미산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덕왕과 불교를 사실은 잘 연결을 지지를 않는데, 이 선덕왕 왕릉과 관련해서 전해지는 이야기는 선덕왕 이후에 낭산이 불교의 땅, 불교 국토가 되었다 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삼국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왕릉을 이곳에 지었다고 했다는 것 외에는 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특히 이 낭산이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는 삼국사기만 보면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삼국유사의 이야기들을 보면 이곳이 고대의 땅에서 중세의 땅으로 크게 변모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이야기가 삼국유사에 있는데, 그 중에 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특히 불교와 관련해서 중요한 이런 상징적 의미가 담긴 이야기는 안타깝게도 삼국사기에는 실려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제 삼국유사에서 말하는 3가지 이야기 중에 2가지는 삼국사기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제일 잘 아는 모란꽃 이야기죠. 향기가 없는 것으로 이제 예측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적병의 병사가 숨어 있는 것을 이 선덕왕이 미리 알아맞혔다 하는 것과 관련된 건데요. 이것도 그냥 예사로 이야기가 뭐 비슷하니까 뭐 별다른 게 없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인식이 이 속에 숨겨져 있다 하는 점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모란꽃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란꽃 이야기 가운데서 삼국사기 선덕왕에 나온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화면에도 있지만 선덕왕이 즉위하던 시기, 즉 579년 즉위할 때 봉기라고 하는 곳에서 왕이 즉위할 때 항상 왕은 이름이 뭐고 부모가 누구이냐, 그리고 어떤 과정에서 이 과정을 거쳐서 즉위했느냐, 또는 그 성품은 어떤가, 또는 능력은 어떤가 하는 것을 간략하게 서두에 서술합니다. 이 선덕왕의 경우는 신라왕 가운데 그리고 한국사에서 최초의 여왕인데 서두를 그렇게 복잡하게 자세하게 쓰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진평왕의 맏딸이다. 아들이 없어서 맏딸인 이 선덕왕, 특히 원래 이름은 덕만입니다. 요즘 덕만이 이러면 남자 이름이 아니냐, 성은 김씨니까 김덕만이죠. 요즘 여자들 같으면 굉장히 섭섭해할 것 같은데 덕만이라는 말에서 이 덕과 함께 붙는 만자는 사실은 불교에서 온 용어입니다. 별 의미는 없는데 덕만, 성만 이렇게 만자를 붙이는 경우가 이 왕실 가운데 여인들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름 붙이는 것하고는 좀 다른 차원에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삼국사기 서두에 이 덕만이 즉위했다 하는 사실과 함께 뭐가 나오냐면 도성 사람들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한자로는 도성 사람들이 국인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라 국자 사람인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나라 국자니까 국인 이러면 나라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럼 온 나라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원래 한 나라를 다 가리킬 때 쓰는 용어는 이 나라 방자가 있습니다. 나라 방자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이 고대 때, 그러니까 기원 전에 한 나라가 들어서기 전에는 나라를 가리킬 때는 이 방을 가리켰습니다. 원래 방자를 써야 나라를 가리키고 국자는 형태를 잘 보시면 큰 입구로 사방을 에워싸고 있죠. 그리고 그 안에 혹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벽을 쌓은 일종의 도성 안에 있는 곳을 가리키는, 일종의 도성을 가리키는 글자가 이 국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국이라고 하는 것이 왜 나라국으로 쓰였느냐, 아시다시피 한 나라를 세운 유방의 이름이 방자입니다. 나라 방자이기 때문에 방자는 특히 제왕의 이름의 경우에는 그 글자를 쓰지 않습니다. 제왕의 이름은 피해서 씁니다. 그걸 피휘라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방을 대신해서 써야 될 글자로 뭘 쓸 것이냐, 그때 나라 국자를 씁니다. 그 이후로 국자에 나라국이라는 나라라는 뜻이 담겨서 널리 쓰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서에서 이 국인 이렇게 쓸 때는 반드시 한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도성을 가리키는 곳, 왕성이나 도성을 가리키는 글자로서 의미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신라봉기뿐만 아니고 고구려나 백제봉기처럼 삼국의 역사 안에서 이 국인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한 나라 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왕이 머물고 있는 도성, 왕성의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국인들이 선덕왕을 말 그대로 덕만을 추대해서 왕위에 올리고 난 뒤에 이 성조 황고라고 하는 칭호를 올립니다. 이거는 이제 이 덕만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즉 귀족 세력들이 덕만을 이제 왕위에 추대해서 올리고 난 뒤에 이
여성이기 때문에 특별히 붙여준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조. 이때 성은 거룩할 성자인데, 이거는 신라의 왕통은 크게 두 개 통이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아마 성골과 진골로 나뉩니다. 이건 성골을 가리킵니다. 진평왕이 아들이 없으면서 성골로 볼 수 있는 아들은 진평왕 이후로는 사실 끊기게 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여자지만 등만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 성조라고 하는 것은 성골 계통의 계보를 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황고는, 이 황자는 제왕, 황제를 가리키죠. 고는 할미고자인데 여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자로서 제왕에 오른 사람, 이런 뜻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조 황고는 성골 계통을 이은 여성왕,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매우 거창한 칭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조 황고라고 하는 칭호를 올렸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 상우사기 저자는 모란꽃 이야기를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용이 이렇게 되죠. 전왕 때, 그러니까 바로 선덕왕 앞때인 진평왕 때를 가리킵니다. 진평왕 때에 당나라에서 가져온 모란꽃 그림과 그 꽃씨를 덕만에게 보였더니, 그러니까 선덕왕이 왕이 오르기 전 일이죠. 그래서 덕만에게 보였더니 덕만이 그 그림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꽃은 빼어나게 아름답지만 틀림없이 향기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러자 덕만이 대답했습니다. 꽃을 그렸는데 나비가 없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물론 여자가 국색이면, 국색은 온 나라에서 제일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여자, 이런 뜻입니다. 국색이면 남자들이 따르는 법이고, 꽃에 향기가 있으면 벌과 나비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 꽃은 빼어나게 아름다운데도 그림에 벌과 나비가 없으니 이는 틀림없이 향기가 없는 꽃일 겁니다. 꽃씨를 심었더니 참으로 그 말과 같았다. 오늘날 우리 다 압니다. 이 모란꽃은 꽃 중에 꽃으로, 꽃 중에 화중왕이라 그럽니다. 꽃 중에 왕, 이렇게 읽었는데 사실은 향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국사기 저자도 모란꽃이 향기가 있을 줄 알 건데 이렇게 서술을 했죠. 이거는 이제 신라 시대 때 전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그대로 실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상징적 의미를 담아낸다 하는 점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말미입니다. 덕만의 앞을 내다보는 식견이 이와 같았다. 그래서 이 서두에 성조 황고라고 하는 칭호도 거론하고, 그리고 그 서두의 말미에서는 앞을 내다보는 식견,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선견지명이 있었다. 이제 이런 내용을 서두에 서술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덕왕이 여자로서 왕에 올랐지만 꽤 뛰어난 인물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상국유사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상국유사는 생각보다는 좀 짧습니다. 제27대 덕만은 시호가 선덕여대왕이며 성은 김씨고 아버지는 진평왕이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저는 선덕여대왕이라는 칭호입니다. 삼국사기에서는 그냥 선덕왕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두에 성조 황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성조 황고는 삼국사기 저자가 말한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덕만을 추대했던 세력들이 붙여진 칭호일 뿐입니다. 그리고 요 선덕여대왕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선덕왕이라든지 요즘은 선덕여왕, 검색을 해도 선덕왕 하면 선덕여왕이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같은 또 다른 선덕왕이 신라에 한 명 더 있습니다. 그 바람에 선덕여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왕이면 선덕여대왕이라고 부르면 더 좋지 않냐, 여왕이라 할 것 같으면. 왜냐하면 이 선덕여대왕은 민중이 붙여준 시호입니다.
그러니까 삼국유사의 이야기는 민중이 전하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요 시호는 민중이 그냥 선덕대왕이 아니고 선덕여대왕이라는,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큰 칭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중은 따로 선덕왕에게 칭호를 붙여줬다 하는 점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정관 6년인 임신년, 즉 632년에 저귀에서 16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미리 알아챈 일이 세 가지가 있다. 그 중에 첫째는 이렇다. 당나라 태종이 붉은색, 자주색, 흰색 세 가지 색으로 그린 모란과 그 꽃이 석대를 보내왔다. 왕은 그림의 꽃을 보더니 이 꽃은 전혀 향기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곧 명을 내려 뜰에 심었고 꽃이 피었다 질 때를 기다렸는데 참으로 그 말과 같았다. 조금 달라 보입니다. 우선 큰 차이는 이 앞에 삼국사기 이야기는 진평왕 때의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삼국유사는 선덕왕 즉위 이후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하더라도 사실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삼국사기는 앞서 그냥 당나라에서 가져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사신이 당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사신편으로 가져온 것 정도로 이해되는데, 삼국유사는 그게 아니고 당나라 황제인 당태종이 선덕왕에게 특별히 보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세 가지 색으로 그린 모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붉은색, 자주색, 흰색. 이거는 삼국유사의 저자인 이련 스님은 이게 신라에 세 명의 여왕이 있을 것을 예측하고 보낸 색깔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덕왕 뒤에 진덕왕, 그 다음에 신라 말기에 진성여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세 명의 여왕을 암시하는 그런 뜻으로 이 세 가지 색깔의 모란을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보면 당태종이 매우 탁월하고 뛰어난 식견을 가진 인물, 이래서 당태종은 매우 띄운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덕왕이 여자로서 왕에 올랐다는 것을 겨냥해서 보낸 것처럼 삼국유사에는 이야기되어 있죠. 꽃의 향기가 없다. 앞서 삼국사기의 경우에는 누구를 겨냥해서 보낸 게 아니고 가져왔다 했기 때문에 반드시 덕만이나 또 다른 여성을 겨냥한 게 아닌데, 이 선덕왕이 즉위한 뒤에 당태종이 보낸 것은 선덕왕 당신은 여자니까 내가 볼 때는 이렇다 하는 의미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선덕왕의 경우에 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낸 것, 일종의 조롱하듯이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두 가지 이야기를 보면 삼국사기 쪽에서 선덕왕을 매우 높여주고 높이 평가한 것 같고, 삼국유사를 보면 좀 폄하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여지가 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삼국사기의 저자는 이걸 노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이런 식으로 살며시 이 서두에서는 여왕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또는 부정적인 시각이 없는 듯이 이렇게 서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로 가면 삼국사기의 저자가 원래 갖고 있었던 생각이 뭐냐 하는 것이 드러나고, 그러면서 이 이야기에 숨겨진 의미도 또 새로운 게 있다 하는 것도 밝혀집니다. 뒤에 왜 그런가는 한꺼번에 이야기해 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그 유명한 적병이 몰래 들어와 숨어 있었던 사실을 알아챈 건데요. 삼국사기 선덕왕 5년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덕왕 5년 여름 5월에 두꺼비가 궁궐 서쪽에 옥문지에 많이 모여들었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 월성, 이 신라의 궁궐이 이제 월성인데요. 월성 서쪽에 연못으로 볼 만한 곳이 지금은 확인하기 어려운데 아마 그 당시에는 있었던 듯 합니다. 그래서 옥문지에 많이 모여 있었다.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말했습니다. 신하들에게. 두꺼비의 썩난 눈은 병사들의 모습이다. 서남쪽 변경에
옥문곡이라는 땅이 있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 혹시 이웃나라 병사들이 몰래 거기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곧 장군 알청과 필탄에게 명을 내려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찾아보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참으로 백제의 장군 우소가 독산성을 습격하려고 갑옷 입은 병사 500명을 이끌고 와서 그곳에 숨어 있었다. 알천이 불시에 습격해서 다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 보면 이 선덕왕의 뛰어난 식견을 잘 엿보게 해주는 일로 이제 여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삼국유사하고 대비하면 꽤 차이가 납니다. 우선 이 삼국사기에서 주목해 볼 거는 여름 5월에 두꺼비가 모여 있었는데 그것이 어디냐? 옥문지. 그리고 병사들 이 남쪽 변경에 옥문곡이라고 하는 골짜기에 적병이 이제 몰래 들어와 있는 게 아닐까. 여기에 보면 파란색으로 쓴 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셔도 제가 이걸 정확하게 원문을 옮겼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한문을 쉽게 익히고 쓰지 않는 시대라서 잘 놓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전하는 뜻이 뭐냐만 대충 알고 번역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 삼국사기도 그렇고 삼국유사도 그렇고 단순히 한문을 기계적으로 번역해서는 안 되는 책들입니다. 매우 미묘한 이 감정이라든지 또는 생각을 절묘하게 표현한 책들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계적으로 번역하면 두 책의 차이를 놓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번역을 했는데요. 보면 이웃 병사들이 몰래 거기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닐까. 삼국사기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찾아보게 했다. 보시더라도 뭔가 확신이 없는 말투고 실제로 그렇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삼국사기의 저자 입장에서는 보면 그냥 선덕왕이 대충 찍어서 그냥 우연히 맞춘 거다. 이런 뉘앙스를 여기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삼국유사의 이 부분은 제법 길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영묘사의 옥문지, 이 도성에서 월성에서 서쪽 편에 이 영묘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정확하게는 지금은 그 절터를 찾을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묘사의 옥문지에서 겨울인데도 여기 이제 겨울입니다. 앞서 여름에 두꺼비나 개구리가 우는 것은 이상하지 않은데 겨울에 개구리들이 모여서 사나흘 동안 울어댔다. 도성 사람들이 괴이하게 여겨서 왕에게 물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이게 좀 더 정확하죠. 왜냐하면 월성이라는 성 안에서 왕이 있는데 성 밖에 절 속에 절 가운데 있는 연못에서 아무리 개구리가 크게 울었다 하더라도 이 성 안에까지 들릴 리는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 개구리 소리를 듣고 서로 기이하게 여기겠죠. 물론 첫날에는 기이하다고 여기지 않았을 건데 한겨울에 사나흘 동안 개구리들이 우니까 도성 사람들은 괴이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물었다 이랬습니다. 이것도 이제 별거 아닐 것 같지만 흥미롭습니다. 이 의문을 해결해 줄 사람은 이 나라에는 왕만한 사람이 없다는 의미가 이게 담겨 있어요. 왕이 각간 알청과 필탄에게 얼른 명을 내렸다. 급하게 명을 내립니다. 정병 2,000명을, 정예병사 2,000명을 뽑아서 서쪽 교외로 빨리 가시오. 앞서서는 이 서쪽 교외가 아니고 서남쪽 변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충 역사학자들은 합천 얼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옥문곡이 거기에 있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 여기에 삼국유사에 나오는 서쪽 교외 곧 이어 나오는 여건곡은 도성에서 가깝습니다. 그래서 병주와 근천 사이 도성 서쪽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곡을 물으면 반드시 적병이 있을 테니 불현듯 쳐서 죽이시오. 굉장히 단호합니다. 벌써 어조가 삼국사기와 큰 차이를 보여주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두 각간이 명을 받은 뒤에 1000명씩 병사를 거느리고 서쪽 교회에 가서 물으니 부산 아래쪽에 여근곡이 있었다. 이 부산은 지금의 부산은 아닙니다. 지금은 경주 서쪽에 보면 오봉산이라고 있습니다. 오봉산. 5개의 봉우리 이런 뜻인데요. 이게 옛날에 부산으로 불리던 곳입니다. 거기에서 약간 이 동쪽 편으로 보면 그게 지금 이 인터넷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여근곡 이러면 그 사진들이 올라올 겁니다. 바로 그 지역에서 찍은 사진인데 그곳을 여근곡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백제병사들 500명이 숨어 있었는데 쳐서 다 죽였다. 백제 장군 우소라는 자가 남산곡의 바위에 또 숨었으나 에워싸서 화살을 쏘아 죽였다. 그리고 그래서 왜 불시에 빨리 가서 철화했느냐? 도성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적병들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근곡과 관련된 이야기를 간단하게 대비시켜 보면 하나는 두꺼비가 울었다 그러고 그것도 여름에, 또 하나는 개구리들이 한겨울에 울었다고 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두꺼비가 여름에 우는 게 맞지만 이야기 내용상 보면 겨울에 개구리들이 울었다 해야 이 기이한 일이 설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서남쪽 변경, 먼 곳에 적병이 있다는 이야기를 확신 없이 이야기를 했고, 삼국유사에서는 매우 확신을 갖고 당차게 정확한 위치를 알려줍니다. 얼핏 생각하면 삼국사기는 이제까지 많은 지식인들이 이야기해왔듯이 정통 역사서입니다. 정통 역사서면 사실을 매우 공정하게 기록해야 된다 하는 점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좀 이런 이야기들을 기록할 때 역사가로서 신중을 기한 게 아닌가. 그래서 어조가 이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한편 삼국유사는 민중이 전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흥분이 되거나 또는 허세를 부리느라고 이렇게 좀 이 이야기 속의 인물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단호하게 좀 당차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과연 역사가의 신중함과 민중의 허세의 차이냐 하는 것은 그 이야기들 속에 담겨 있는 그 맥락, 숨겨진 이치를 따져보면 그게 그렇게 단순하게 드러난 것과 같지는 않다 하는 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이 삼국사기라고 하는 역사서 안에 선덕왕을 어떻게 서술했느냐, 서술 과정을 이렇게 쭉 훑어보면 미묘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분명하게 저자가 선덕왕에 대해서 비판적인, 좋게 말하면 비판적이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부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하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삼국사기 가운데 선덕왕이 제위 12년, 즉 643년에 당나라에 군사를 요청하는 사신을 보냅니다. 선덕왕이 왕위에 올랐을 때 신라의 전반적인 상황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장 이 신라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이 전쟁을 일으킨 쪽은 백제입니다. 백제가 선덕왕 이후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 역사 시간대로 보면 이 제위 12년 643년이죠. 그리고 20년이 채 안 돼서 660년에 신라가 당나라와 손을 잡아서 백제를 칩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더라도 왜 신라가 당나라와 손을 잡고서 백제를 쳐야 되는가? 신라 혼자서는 백제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백제와 고구려 두 나라를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사실은 신라가 백제 한 나라만 감당하기에도 굉장히 버거웠던 시절입니다. 특히 이 선덕왕의 시절에는 백제가 더 강성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신라의 서쪽 변경을 계속해서 침입을 해옵니다. 그러한 어떻게 보면 남국의 선덕왕이 즉위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남자로서 자연스럽게 적통으로 인정받은 것이 아니고 여성이기 때문에 전례가 없는 그런 여성 왕으로서 즉위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팎으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점을 생각하면 선덕왕의 입지가 굉장히 좁았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즉위했기 때문에 굉장히 힘겨웠을 텐데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도 선덕왕은 통치를 굉장히 무난하게 잘 해옵니다.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은 그 당시에 김춘추라든지 김유신을 비롯해서 출중한 신하들이 꽤 많았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런 남자로서 김춘추나 김유신은 대단한 인물들인데 그런 인물들을 여성이 왕이지만 감당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삼국사기의 저자는 제대로 감당 못했다고 보는 시각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삼국유사에서는 그걸 완전히 뒤집어 엎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느 쪽이 역사적 사실에 맞는지는 좀 더 나중에 이야기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12년에 당나라에 군사를 요청한 사신을 보냈을 때 이 사신과 당 황제와의 문답을 기록을 했습니다. 보시면 당 황제의 사신 문답이 이렇습니다. 당 황제가 너희 나라는 부인을 임금으로 삼았기에 이웃 나라의 업신여김을 받으며 부인을 임금으로 삼았기에 좀 높여서 부인 이랬지만 그래도 왕인데 부인이란 표현은 사실은 부적절합니다. 그냥 대놓고 여자를 임금으로 앉혀서 그렇다 이런 뉘앙스가 여기 강합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의 업신여김을 받으며 임금 노릇을 거르쳐 도적을 불러들임으로 편안할 날이 없다. 묘한 뉘앙스죠. 여자가 왕이라서 외침을 받는 거다.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누가 봐도 폄하하는 말입니다. 사실은 선덕왕이 즉위하기 전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계속 외침을 받는데 그렇죠. 우리가 역사를 보면 중국만 하더라도 중국에는 여왕이 즉위한 적이 없지만 외침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그건 삼국사의 이 민중들의 표현을 하면 그런 남자 황제들이 여자보다 못해서 그렇다 이런 식입니다. 나중에 민중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당황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종친 한 사람을 보내 너희 나라의 임금으로 삼겠다 이럽니다. 당황실의 종친 중에 한 명을 보내서 시쳇말로 식민지 지배를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럴 때 사신이 사실은 대응을 잘해야 되는데 사실은 다른 대답을 못하고 예 이러고 말았습니다. 참 굴욕적인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 문답을 서술하고 난 뒤에 삼국사기 저자는 이렇게 씁니다. 황제는 그가 용렬하고 비루해서 군사를 빌리고 위급함을 알릴 만한 인재가 못됨을 한탄했다. 이랬습니다. 정말 이 당 황제가 한탄한 건지 삼국사기 저자가 한탄한 건지 어쨌든 이 안에도 묘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당 황제가 여자를 임금으로 올렸기 때문에 이 외침을 받는 거다 한 것도 있지만 여기서 이런 용렬하고 비루한 사신을 보내는 것도 여왕이 안목이 없어서 이런 애를 보냈다 이런 식의 사실은 어조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뒷부분 이거는 당 황제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삼국사기 저자도 이런 생각을 했다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저자가 쓴 글이거든요. 예나 이제나 외교관은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요즘은 경제 전쟁을 총성 없는 전쟁 이러는데 근대 이전에도 총성 없는 전쟁 그게 바로 외교였습니다. 즉 외교는 말 그대로
총을 들지 않은 전쟁을 펼치는 겁니다. 겉으로는 서로 우호를 다지고 화기애애하게 담소를 나누는 그런 것을 보여주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서는 서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상대를 이기려고 하는 그런 것이 강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의 사신을 보내는 것은 국가의 운명이 걸린 큰 일이기 때문에 늘 사신을 엄정하게 가려서 뽑아 보냅니다. 그런데 아마 이때 사신도 보면 정말로 용렬하고 비루한 인물을 보낸 건 아닌데 이 당황제가 당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태종의 기세는 뭐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황제가 되기 전에 10대 때 이미 자기 아버지를 도와서 수나라를 멸망시키는데 큰 공을,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런 공을 세웠음에도 자신을 태자로 봉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나중에 형제의 난을 일으켜서 자기 형을 비롯해서 아우들까지 도륙을 했던 인물입니다. 황제가 되기 위해서 혈육의 이 피를 보는 것도 머뭇거리지 않고 과감하게 해냈던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은 주변국의 웬만한 사신들은 감당하기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는 소개를 안 해드리지만 나중에 김춘추가 당나라에 가서 황제와 이렇게 맞닥뜨려서 대담을 나누는데 그때 김춘추는 굉장히 당당하게 황제 앞에서도 자기 뜻을 소신을 과감하게 펼칩니다. 그래서 오히려 큰 대접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신으로 간 사람들의 면면을 이렇게 보면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통해서 그 사람의 그릇의 크기라든지 또는 식견 이런 것을 잘 엿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이 한때 외교를 참 못하는 나라로 많이 알려져 왔습니다. 이거는 근대 이후에 생긴 폐해로 저는 여겨집니다. 삼국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삼국사기뿐만 아니라 고려사에도 보면 우리 조상들이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외교입니다. 뭐 우리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외교관으로는 서희와 윤관을 꼽죠. 그런데 그런 드러난 인물들 말고도 수많은 이 외교관들, 즉 사신들이 이 대국에 가서 새치혀로 국익을 잘 챙겨서 돌아온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실패한 사례가 거의 드물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서울대에도 정치외교학과가 있지만 삼국사기나 고려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외교사를 공부한다는 소식을 못 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보면 외교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자료들이 그 안에 사실은 다 있는데요. 단순히 그걸 또 외교를 떠나서 큰 장사꾼이 될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그런 좋은 사례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내 강조인데 북한에서 한동안 외교를 잘했다 이런데 정말로 외교를 잘했죠. 가진 것 하나도 없이 외장으로 하는데 상당 부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질이기도 하고 식견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외교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이전에도 할 수 있었음에도 괜히 한국이 약소국인 것처럼 여겼기 때문에 움츠러든 경향이 저는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그렇게 달라진 건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태도도 달라지고 그래서 외교 현장에서 보여주는 능력도 굉장히 달라졌다 하는 것도 저는 여겨집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능력만 이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어떤 태도를 갖고 내가 가느냐 하는 것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런 이 당황제에 대해서 사신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 이것을 어떻게 보면 여왕의 무능 정도로 치부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황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기는 대국의 황제. 거기다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아시아 중세는 문명권이라고 하는 커다란 틀 속에서 중심부의 국가와 주변국들이 서로
다양한 방식, 정치 또는 군사, 외교, 문화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중심부에 있는 나라가 대국으로서 우월함을 느끼는 게 마땅했던 시기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천자가 되면 큰 소리를 치면서 위세를 떨칠 정도는 되죠. 그런 가운데서도 이 소국 입장에서는 그런 열세에 있는 자신의 처지를 때로는 이런 뛰어난 사신들이 만회하는 그런 활약들을 많이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삼국사기의 저자는 그런 사실을 모를 리가 없는데 왜 이런 식으로 서술했을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사기에는 논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평가하는 그런 항목을 두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원래 사마천의 사기에서 시작됩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봉기와 열전 곳곳에서 각 항목마다 특정한 제왕이나 또는 인물을 다룬 뒤에 반드시 끝 말미에 이 태사공활 이렇게 해서 자기가 논평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태사, 클태자에 이제 사관 사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할 때 사도 제가 처음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사자가 아니고 이 사관을 가리키는 글자로서 사가 붙어 있다 하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원래 사마천의 사마라고 하는 성씨도 그런 역사 기록을 담당한 벼슬에서 온 성씨입니다. 그래서 사마시가 이제 자연스럽게 관직명에서 성씨로 전환된 경우입니다. 그런 사마천이 역사서를 썼을 때 역사서에 자기 나름의 견해를 펼치는 그런 글을 안에 덧붙였는데 각 조목의 말미에 태사공활 이러면서 이제 논평을 붙인 것이 본격적으로 역사서에서 논평이 들어간 시초입니다. 사마천의 사기를 본떠서 쓴 책이 삼국사기입니다. 그래서 이 삼국사기의 사기가 바로 사마천의 사기를 본떴다는 걸 잘 보여주는 제목인데요. 그런데 사마천은 매 항목마다 이렇게 이 태사공활을 붙인 반면에 김부식을 비롯한 이 삼국사기 저자들은 그렇게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31곳 정도의 논평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주 중요하다 싶은 곳만 이런 논평을 따로 달았다 하는 의미에서 사마천의 태사공활보다 훨씬 더 비중 있게 다룰 만한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덕왕의 치세를 다 기록하고 난 뒤에 서술한 뒤에 말미에 이렇게 이 논평을 실었다 하는 것은 선덕왕에 대해서 특별하게 저자가 자기 견해를 직설적으로 밝혔다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사로 보았는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논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사기 논평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옛날 여화씨는 스스로 천자가 아니었고 중국 고대의 신화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여화씨는 이 이름에서도 벌써 여성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화씨는 스스로 천자가 아니었고 복희씨를 도와 구주, 곧 천하를 다스렸을 뿐이고 여치와 무조 같은 이는 유약한 임금을 만났기에 조정에 임해 황제처럼 행세했으나 역사서에서는 공공연히 제왕이라 일컫지 못하고 그저 고황후 여신이 척천무우 무신이 했을 따릅니다. 앞에 여치와 무조 이렇게 거론했는데 유명한 한고조 유방의 부인인 고황후 여시를 여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척천무후 우리가 잘 아는 당나라 때 여제죠. 그 척천무후 무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선덕왕처럼 왕이나 또는 한고조처럼 이렇게 시호를 붙여주지 않고
척천무후에서 후, 왕후에게 붙이는 칭호를 써줍니다. 그래서 척천무후. 그래서 이걸 두고 이 상우사기 저자인 김부식은 설령 임시로 남성 황제가 미약해서 또는 못났기 때문에 대신 여성으로서 권력을 쥐고 한때 천하를 호령하기는 했지만 정식의 여제나 여왕은 아니었다 이런 겁니다. 재밌는 건 여기는 역사서에서는 절대 이렇게 여성으로서 제위에 오른 자를 공식적으로 칭호를 붙여주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이 논풍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중세적 사고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중세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문어, 동아시아에서는 한문을 익히는 사람이 관리가 될 수 있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문을 통해서 모든 지식과 교양을 체득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관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당연히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역사서를 기술합니다. 한문을 익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고 이 사람들이 상층 지배층을 형성합니다. 당연히 여성은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한문을 익힐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중세의 여성들을 늘 이렇게 폄하하고 멸시했다 해서 근대 이전의 여성들에 대해서 그렇게 처우한 남성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중세만 그런 게 아니죠. 여성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것은 최근래의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럽보다도 앞섰다고 할 수 있는 미국도 20세기에 들어와서 여성들에게 참정권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권리를 부여했죠. 심지어는 여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된 시각을 굉장히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기도 합니다. 요즘은 잘 이야기하지 않는데 여성의 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보고서로 킨제이 보고서라고 있습니다. 킨제이라고 하는 이 학자가 여성의 성에 대한 왜곡된 그런 이 관념, 개념, 이해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킨제이가 그 부인과 함께 굉장히 적나라하게 성에 대한 연구를 하고 내놓은 보고서가 킨제이 보고서입니다. 그 보고서가 나왔을 때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굉장히 이 여성에 대해서 여성의 성과 관련해서 전혀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정보들을 엄청나게 방대한 양으로 풀어내기 때문인데요. 그게 불과 70년 전입니다. 그때는 여성은 성욕도 없고 어떤 욕망도 없을 거다. 여성은 단순히 아이를 낳는 기계다 하는 인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면 성토당하기 딱 안 맞는데 불과 70년 전까지도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보고서가 나오고도 오랫동안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했던 앞선 문물을 갖고 있었다는 그런 미국에서조차 여성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계속 지녀왔거든요. 하물며 중세에는 더더욱 그럴 수도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시기를 이렇게 나누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시각을 가졌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것이 얼만큼 오랫동안 뿌리를 내렸던 사고냐, 그리고 그런 사고가 과연 전부였느냐 아니었느냐 하는 것들을 또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는 그런 새로운 사고를 하는 계층이 난데없이 갑자기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전면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항상 이면에 숨은 매우 독창적이고 주체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주류가 아니고 비주류, 소외된 계층에 많이 있었다 하는 점도 역사가 늘 증명해 주는 바입니다. 아마 오늘도 그 점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삼국사기라고 하는 정통 역사서의 저자가 보여주는 이런 사고 인식도 보면 이게 그 당대의 모든 사람은 아닐 수 있겠지만 적어도 상층 지배층, 특히 남성, 지식인들은 이런 사고를
대체로 가졌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는 앞서 역사서에서 근거를 가져왔고요. 이제는 역사서가 아닌 철학에서 또 근거를 댑니다. 그러면서 이 하늘의 이치로서 말하자면 양은 굳세고 음은 부드러우며 사람의 도리로서 말하면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은데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남존여비를 잘 나타내는 남존여비.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은데 어찌 늙은 할미가 규방에서 나와 국가의 정사를 재단하도록 했단 말인가. 이거는 이제 이 선덕왕을 직접 겨냥해서 비판했다기보다 선덕왕을 추대해서 왕에 올린 사람들, 신라 사람들을 사실은 비판하는 것도 깔려 있습니다. 왜 여자를 왕으로 추대했느냐.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라가 여자를 붙들어 세워서 왕에 있게 한 것은 참으로 난세의 일이니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게 다행이다. 참 이 이야기는 지금 젊은 사람들은 잘 듣지 않지만 제 세대만 하더라도 어른들이 이런 말을 곧잘 했었습니다. 뒤에 보면 나오죠. 서경에 중국의 고대 역사서입니다. 서경에 암탉이 새벽에 운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하는 것의 근거가 이 서경이라고 하는 중국 고대 역사서입니다. 암탉이 새벽에 운다고 했고 역경은 주역이라고 흔히 말하죠. 그 역경에는 암태지는 머뭇 맴돈다고 했으니 해서는 안 될 일을 경계한 것이리라. 이 논평은 본기 안에 일반 기사와는 다르게 저자가 자신의 생각, 견해 또는 인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역사가로서의 사고 방식을 엿보는데 굉장히 좋은 부분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내용을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이런 논평을 왜 했을까 싶을 정도로 의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역사서에, 적어도 공식적인 역사서에 당당하게 썼다는 것은 이런 사고방식이 당시에 이 지식인들 또는 지배층 사람들한테는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했다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삼국유사에서는 어떻게 말했느냐? 삼국유사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일이죠. 모란꽃 이야기, 그 다음에 여건곡에 숨어있는 적병 이야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도리천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했던 이야기.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차례로 싣고 그 끝에 이 신하들과 왕이 나누는 문답이 실려 있습니다. 이 문답의 경우 앞서 말한 모란꽃 그림 이야기와 그 다음에 여건곡에 숨은 적병 이야기에 대한 일종의 선덕왕의 해명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이게 왜 삼국사기에 논평하고 견줄 만한 글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삼국사기에 앞서 제일 첫 번째 보셨던 선덕왕 이야기를 보면 거기에 선덕왕이 그 꽃 그림을 보고 모란꽃에는 향기가 없을 것이라고 단정한 뒤에 그 이유를 설명을 하죠. 그런데 삼국유사에서는 설명을 하지 않고 바로 꽃씨를 심고 실제로 그랬다 하는 대목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설명은 요 뒤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에 대한 선덕왕의 설명을 이 뒤로 돌리는 것은 따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돌렸다라고 이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매우 우연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삼국사기의 저자가 했던 논평에 대한 반박의 의미를 아주 잘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민중들이 이렇게 의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삼국유사의 저자인 이련 스님은 이것은 삼국사기에서 논평한 것을 반박하는데 아주 절묘하게 적절한 그런 문답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따로 두었다고 저는 해석됩니다. 그래서 이 삼국유사에 왜 하필이면 이런 이야기를 실었을까?
삼국사기에는 이런 다른 이야기들을 했는데 삼국유사에서는 왜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하필이면 이런 이야기, 특히 삼국사기에서 하지 않은 이야기 또는 역사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런 이야기를 이 삼국유사에서는 실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삼국사의 저자는 삼국사기뿐만 아니라 당대 지식인들이 갖고 있었던 일반적인 사고에 대해서 민중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반론을 제기할 기회를 주려고 했던 것으로 저는 이해됩니다. 실제로 기회가 돼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한번 보시게 되면 그런 관점에서 왕들이나 또는 등장인물들의 이야기들을 대비해서 한번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문답을 잘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신하들이 왕에게 여쭈었습니다. 꽃과 깨구리 두 입이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아셨습니까? 사실 모란꽃 이야기와 여근곡 이야기는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던 게 아닙니다. 명백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신하들의 문답을 보면 이전에 선덕왕이 그렇게 말을 하고 난 뒤에 설명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궁금해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좀 한가할 때 신하들이 이렇게 물은 거죠. 꽃과 깨구리 두 일이 그렇게 결과가 될 줄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러자 이 선덕왕이 설명합니다. 꽃을 그렸으나 나비가 없어서 향기가 없는 줄을 알았어. 이는 당나라 황제가, 그러니까 이 보시면 나비가 없어서 향기가 없다는 걸 알았다 하는 것은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삼국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선덕왕의 해석입니다. 이는 당 황제가 과인에게 짝이 없음을 기롱한 것이요, 놀린 것이요, 이런 것입니다. 과인지 무우, 배우자가 없는 것을 놀린 것이다. 그래서 당 황제가 일부러 그런 꽃을 보냈다, 이런 겁니다. 아마 대부분 이제 이 이야기를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깨구리 이야기입니다. 깨구리는 썩난 모습을 하고 있어서 병사의 모습과 같다. 그런데 깨구리가 울은 곳은 옥문지라고 되어 있죠. 옥문은 여자의 생식기다. 여자는 음양으로 보면 음이 되고 그 색이 흰색인데 흰색은 서쪽이요,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방이란 말을 쓰죠. 오방, 사방, 동서남북 사방의 한가운데를 포함하면 오방입니다. 오방에서 동쪽은 청색이고 남쪽은 붉은색입니다. 그리고 서쪽은 흰색이고 북쪽은 검은색, 그리고 가운데는 색깔이 노란색입니다. 황색입니다. 그래서 그 음양과 함께 오행을 끌어와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음이고 그리고 색깔로는 흰색인데, 우리 보통 태극기를 보면 음양 이래서 붉은색하고 푸른색으로 우리가 흔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여기서는 흰색으로 선덕왕은 해석을 합니다. 독창적입니다, 이게. 그리고 흰색은 서쪽이다. 그래서 군사가 서쪽에 있음을 알았소. 그리고 남자의 생식기는 여자의 생식기에 들어가면 반드시 죽소. 이것으로 쉽게 잡을 줄 알았소. 그러자 신하들은 모두 그 성스러운 지혜에 감복했다. 이렇게 이 삼국사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예사로 보면 선덕왕이 낌새를 알아챈 게 그냥 지혜롭다, 쉽게는 있구나 하는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곰곰이 되짚어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차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국사기에서는 서두에는 분명히 성조황고라고 하는 칭호까지 이야기하고, 그리고 제위하기 전에, 즉 즉위하기 전에 덕만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때 선덕왕이 보여준 총명함, 식견을 앞에 서두에 서술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중간에 중과의 관계라든지 또는 여근곡 이야기를 할 때에
왕으로서의 어떤 권위라든지 그런 당당함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식으로 이야기를 서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결정적인 것은 당 황제가 자신에게 했던 말. 갈수록 점점점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말미의 논평에서는 완전히 여성으로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신라가 저지경이 되었다. 그래서 신라가 위기에 봉착한 것은 순전히 여성을 왕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하는 식으로 몰아갑니다. 과연 그 시각이 참 타당하냐 하는 거죠. 심지어는 보시면 규방의 늙은 할미, 암탉, 암태지. 우리가 요즘 여자를 이런 식으로 비하했다가는 큰일 나는데 이것을 당연하다는 짓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서두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예의상 그렇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삼국사기에 보면 어떤 왕이 즉위하든 나중에 폐륜적인 일을 저지르거나 아니면 통치를 정말 못해서 내쫓기거나 하는 왕인 경우라도 서두에서는 그 사람이 제법 능력이 있거나 심지어는 체구가 좋았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이 도구를 사용해서 제법 높여주는 그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이 새로운 왕이 즉위한 것에 대해서 의례적으로 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서두의 표현보다 실제 본격적으로 통치하는 기간에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서술, 게다가 이런 저자가 직접 자기 견해를 드러내는 논평을 보면 확실히 그 왕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면은 뭐냐? 이렇게 삼국사기 저자가 논평에서 굉장히 매도하는 듯한 표현을 썼는데 이것이 그냥 매도했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여자를 봤다. 그래서 나쁘다라든지 잘못되었다라고 하기보다 그것이 과연 근거로 내세운 것처럼 신라가 난세에 직면하고 그래서 안 망한 게 다행인 정도로 제위하고 있었는가를 봐야 됩니다. 근데 선덕왕 기사를 자세히 보면 분명히 선덕왕 때는 이 외침을 자주 받고 그래서 위기 상황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위기 상황을 굉장히 무난하게 심지어는 아주 유연하게 잘 대처해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김춘추라는 걸출한 인물을 통해서 외교를 잘 펼쳐가서 안정적으로 국가 간의 관계를 형성해가고 그 다음에 김춘추를 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김유신을 또 적절하게 활용해서 외침을 막아내는 일을 굉장히 잘해 나갑니다. 그래서 군사 방면과 외교 방면에서 출중한 두 인물을 쓰고 또 그 밖에도 여러 신하들을 잘 활용함으로써 그렇게 위기 상황을 만들어내는 그 지경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그 다음 진덕왕에게 왕위를 넘겨줄 때 꽤 안정적인 상황에서 넘겨주는 그런 통치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실제 이 삼국사기 저자가 논평한 것과는 다르게 그 기사 안에는 선덕왕이 굉장히 통치를 잘했다는 사실들이 오히려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삼국유사의 서두에서 민중들이 제27대 선덕왕, 선덕여대왕이라고 붙여준 그 칭호가 굉장히 걸맞다라고 여겨질 정도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김부식은 실제 자기를 비롯한 역사가들이 분명히 선덕왕과 관련해서 기사를 서술한 것과는 상반된 오히려 모순되는 그런 논평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는 뭐냐? 기본적으로는 이런 중세의 남성 위주의 남성이 갖고 있는 우울한 지혜에서 비롯된 남존여비의 관념이 실제 사실을 왜곡하고 곡해하는 그런 지경으로 흘러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 관념, 우리 흔히 이제 정치적으로는 근대 이데올로기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데올로기를 평범하게 쓰는 말로 하면 관념입니다.
즉 관념은 현실적으로 내가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경험 사실을 배제하고 전해 내려오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갖고 있었던 일반적이고 통념으로 통하던 생각, 관념을 말합니다. 그런 경우는 시대가 흐르면서 달라져야 되거나 또는 잘못됐다는 것이 입증된 경우가 있음에도 고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관념과 사실은 항상 이런 대립되거나 모순되는 관계에 많이 있는데요. 중세의 지식인들의 경우에 유교 속에 있는 남존여비의 어떤 관념을 고수하면서 실제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남녀 관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그것이 역사적 사실을 기술하는 데서도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선덕왕직위삼사라고 하는 상우유사의 문답은 그런 논평에 대한 반론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삼국사기의 논평에서 서경과 역경이라고 하는 유교의 경전을 끌어와서 선덕왕을 폄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우유사에서도 음양과 오행이라고 하는 동일한 근거를 대면서 반론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이 반론은 1차적으로는 민중의 반론입니다. 민중이 이야기를 통해서 반론을 내놓은 것이고요. 상우유사의 저자인 이련은 그것을 동의해서 상우유사라는 책에 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반론이지만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다 하는 기본 전제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다만 해석을 달리했습니다. 우선 문제 첫 번째 모란꽃과 관련된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나라 황제는 나비가 무엇을 상징하느냐? 양이고 남자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 나비가 없는 꽃, 음이자 여자 없으므로 불완전하고 열등하다 하는 식으로 놀렸습니다. 그죠? 꽃에 나비나 불이 찾아오지 않으면 그 꽃은 향기가 없는 거고 따라서 불완전하고 열등한 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거는 당황제만 그런 게 아니고 삼국사기의 저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남성 지식인들이 이런 식의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식으로 이 음양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착각입니다. 꽃은 스스로 향기를 지니기도 하고 스스로 지니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 존재가 꽃입니다. 그래서 그 향기는, 꽃의 향기는 본디 나비나 벌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꽃 향기를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는 남자하고는 관계없이 꽃 자체가 갖고 있는 속성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히려 나비나 벌이 꽃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나비가 없어도 꽃은 향기를 뿜지만 꽃이 없으면 나비도 꽃벌도 오갈 데가 없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호라비는 이가 서말이고 호름이는 즉 과부는 구슬이 서말이다 이런 말을 해요. 예사롭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 조상들이 특히 민중들이 이런 속담을 할 때는 경험에서 나온 원칙입니다. 경험칙으로 보면 대부분의 호라비는 이가 서말이고 호름이는 세상을 참 무난하게 그래도 잘 헤쳐나가고 잘 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위에 보면 엄마가 없는 경우에 그다음에 아빠가 없는 경우에 자녀를 키우는 걸 보면 아빠가 없는 경우에라도 그 어머니가 참 잘 키우는 경우가 흔합니다. 엄마가 없을 때 아빠가 자녀를 키우는데 굉장히 하고 힘겨워합니다. 물론 남자는 사회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 그러지만 그 감성이나 감각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챙기는 데 있어서의 이 섬세함 이런 것들이 여자보다 못한 것도 있죠. 근데 단순히 그것만으로는 사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연구 과제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그냥 이 관습적으로 보면 확실히 여자는 혼자서도 잘 삽니다. 이건 나이가 들어서 혼자 남은 남자와 여자를 보더라도
상당 부분 여기에 속담도 그렇고 여기에 민중이 전하는 이야기에 숨겨진 이치대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선덕왕 3년에 분황사가 낙성됩니다. 이 분황사는 월성에서 보면 북쪽에 이 황룡사 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좀 더 가면 분황사가 있습니다. 분황사의 분황은 향기로울 분자의 황제의 황입니다. 이걸 대부분 예사로 넘어가는데요. 선덕왕이 즉위하고 3년째에 분황사가 낙성되는데 분황이라는 이름이 향기로운 황제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당나라 황제가 나한테 놀리면서 모란꽃을 보내줬는데 자 봐라 나는 혼자라도 향기롭다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반박입니다. 민중들도 이걸 아마 알아챘던 것 같아요. 분황사가 낙성될 때 저는 선덕왕의 자신을 위한 절이다 라고 했는데요. 재밌는 거는 분황사 탑이 있습니다. 분황사 탑은 다른 일반적인 석탑, 신라의 탑하고 굉장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분황사에 있습니다. 원래 지금 보시면 1층, 2층, 3층 정도 남아 있습니다. 탑 위에 보시면. 근데 알려진 바로는 원래 9층으로 쌓으려고 했다고 했는데 이 지금 남아있는 형태를 보면 적어도 3층 이상 쌓았던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벽돌로 쌓은 탑입니다. 이런 탑을 모전탑이라고 그래요. 벽돌 전자를 써서 벽돌을 쌓는데 맨 밑에 토대를 보시면 이거는 벽돌로 쌓은 게 아니고 돌로 다져놓은 겁니다. 이런 전형적으로 신라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에서 건물을 올릴 때 토대를 쌓는 방식입니다. 밑에 거는 우리식이고 위에 것은 중국식입니다. 예, 중국에 가면 우리나라 석탑보다도 이 벽돌을 쌓아 올린 탑이 훨씬 많습니다. 대부분 이 벽돌로 쌓아 올렸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신라에는 이런 벽돌로 쌓은 탑이 거의 드문 편인데 경주 왕성 안에 이 분황사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일부러 벽돌로 쌓은 듯 합니다. 당황제한테 시위하듯이 반론을 제기하듯이 너희들이 만드는 중국식의 탑을 이렇게 씌워서 이 자신을 놀린 것에 대해 그런 일종의 항변 비슷한 의미를 이렇게 담은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방에는 사자상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분황사가 왜 이렇게 특이했을까? 사실은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삼국유사의 이 이야기를 자세히 곱씹어 보면 마치 이거는 중국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이렇게 지은 듯한 느낌이 훨씬 강합니다. 물론 이것은 저 개인적인 추론이긴 한데 분황이라고 하는 절 이름도 그렇고 이 특이하게 이렇게 벽돌로 지은 것만 보더라도 이 선덕왕 직위 3사에 실려있는 이야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이것과 함께 여건곡 이야기입니다. 즉 남녀의 생식기를 들어서 설명한 부분, 즉 해석한 부분도 주목이 됩니다. 깨구리, 썩난 모습, 병사 따위로 상징되는 남자는 분명히 여자보다 강합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양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음유, 음은 부드럽다. 우리 보통 이 잘못 해석하는 경우 많습니다. 부드러울 유자는 약하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유연하다는 뜻이죠. 우리가 유연하다 이게. 그러니까 이 갈대라든지 대나무를 보면 잘 휩니다. 휘는 대신 부러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강한 것은 오히려 부러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강함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이치고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강에 반대되는 말은 유가 아니고 굳을 경자입니다. 경직되다 할 때 경입니다. 딱딱하게 굳은 것이 사실은 강의 반대라고. 그러니까 광과 유는 반드시 반대가 된다기보다 짝이 되는 건데, 강은 일시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는 거고, 유는 오랜 기간 동안 힘을 이어가는 뜻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지속성의 여부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강함을 내세우지만 그것은 대부분 일시적이다. 이거는 우리가 폭우 같은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폭우가 물론 이제 아주 예외적으로 사흘, 나흘 계속 퍼붓기도 하지만 그게 한 달 이렇게 가는 경우는 거의 없죠. 대부분 일시적으로 소낙비처럼 내렸다가 탁 그치는 거예요. 이게 양이고 강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자보다 일시적으로는 강하죠. 그런데 깨구리가 울었던 곳이 뭐냐? 옥문지라고 하는 곳입니다. 옥문은 여자의 생식기를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 옥문지에서 고작 사나흘 울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옥문지는 마르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깨구리만 지치고 울음을 그칩니다. 아무리 남자가 여자보다 강하다 해도 그 강함은 일시적일 뿐이고 지속되지 못해서 결국은 부드러움에 꺾인다는 겁니다. 이게 원래 주역, 곧 역경의 원리입니다. 상구사에서는 선덕왕을 늙은 한미, 암탉, 암태지로 표현했는데 이는 음양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따지고 보면 할미 없는 할배, 암탉 없는 수탉, 암태지 없는 수태지가 존재하지 않죠. 상구사기 저자는 역사설을 덜먹이면서 시경과 역경을 끌어와 남존여비는 음양의 원리에 따른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는 열등하다 이런 차등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유교 지식인이 음양의 참뜻이 차등에 있는 게 아니고 대등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목소리만 높인 격입니다. 바로 그런 지식인들이 무식하고 무지하다고 생각하면서 한낱 짐승처럼 다루었던 그런 민중이야말로 역설적으로 음양의 원리를 더 잘 파악하고 이해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서 보셨던 민중들이 전하는 이야기 속에서 선덕왕이 나름의 이치를 펼친 것은 사실은 선덕왕의 견해이기도 하지만 정확하게는 민중의 음양 오행에 대한 이해를 나타냅니다. 바로 그것은 문자를 통해서 역경을 공부하고 그래서 관념적으로 음양을 논의하는 그런 지식인보다 현실적으로 고단한 삶이지만 경험을 통해서 이 음과 양, 오행의 세계를 체험하면서 터득한 민중이 그 원리나 이치를 더 잘 파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숨겨진 게 뭐냐면 결국은 상층과 하층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죠. 상층이 권력을 쥐고 그래서 마음대로 하층 민중을 억압하고 또는 횡포를 저지르는 것 같지만 그네들이 오랫동안 그 권력을 유지해 간 적이 있느냐 하는 거죠. 사실은 많은 왕조들 또는 가문들이 허망하게 사라진 것이 역사입니다. 반면에 민중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런 이 집단은 여전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를 보더라도 그 민중들이 오히려 점점점 더 세상에 눈을 뜨고 그러면서 주인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 우리 역사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앞에 두 번의 강의에서 문명권의 질서가 어떻다 하는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요약하면 문명권의 중심부와 주변부, 중심부가 위에 있고 주변부는 열세에 있다 하는 것을 바탕으로 보편 종교라고 하는 것이 그 정당한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것은 상층 지배층의 주장일 따름이라는 거죠. 동아시아 문명권에서는 유교가 이런
남녀, 상하 또는 중심과 주변의 차등의 질서를 공고히 하는 근거로서 작용했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삼국사기가 그런 주장을 근거로 저술된 역사서라면 삼국유사는 오히려 그 차등론이 오류다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대등한 것이 바로 자연의 원리고 문명의 원리다 하는 것을 내세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의 역사부터 지금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보면 늘 남성들이 권력을 쥐고 주도권을 쥐었던 형국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정당했고 자연적이고 당연했다면 그들의 행태가 어땠든 간에 여전히 남성들이 주도권을 쥐고 그 세력들이 여전히 힘을 떨쳐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런 기득권자들은 다 사라졌어요. 기득권층 안에서도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났고 사실은 밑에서부터 일어난 밀란들이 사실은 더 큰 작용을 했겠죠. 이 삼국사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삼국유사 이 선덕왕 직위3사의 맨 마지막에 한 대목이 이겁니다. 선덕왕 때 첨성대를 쌓았다. 재밌게도 이 삼국사기에는 첨성대를 선덕왕 때 쌓아 올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만약에 삼국유사에도 없었다면 첨성대는 언제 쌓아 올렸는지 알 길이 없는데 삼국유사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덕왕 직위3사 제일 말미에 첨성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첨성대를 잘 보면 첨성대가 천문 관측을 하던 곳이냐 아니면 신라에서 중요한 제의를 지내던 그런 재단이었느냐 이런 논란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답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선덕왕 직위3사를 이렇게 꼼꼼하게 읽어보면 의외로 첨성대가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엉뚱한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잘 보시면 첨성대는 우리가 밑에 돌을 쌓아서 둥그렇게 올라갔죠. 그리고 맨 위에 사각형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고전을 공부하면 중국인들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는 예로부터 뭘 이야기했느냐면 천원지방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천원지방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첨성대 잘 보십시오. 지금 이게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그란 게 위에 있습니까? 밑에 있습니까? 밑에 있죠. 네모난 게 위에가 있습니다. 천원지방을 뒤바꿔 놨습니다. 상하를 뒤바꿔 놨어요. 기존의 동아시아 사람들이 특히 중국인들부터 시작된 사고에서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라고 갖고 있던 관념을 이 첨성대는 일거에 뒤집었습니다. 천방지원입니다. 그죠? 하늘이 네모나고 땅이 둥글다.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이죠. 하늘은 남자고 땅은 여자입니다. 여기서는 그게 완전히 뒤바뀐 형국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앞서 분황사를 보셨지만 쌓아 올릴 때 네모로 쌓아 올리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그죠? 그리고 위에 이렇게 두 개의 단으로 이렇게 올라간 네모난 부분을 오히려 동그랗게 만드는 게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첨성대는 동그랗게 높이 쌓아 올렸습니다. 훨씬 어려운 과정을 거쳤어요. 용도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선덕왕과 관련된 이 이야기들 속에 숨어 있는 함의, 이치와 원리를 따지면 첨성대는 기존의 상층 지배층 또는 남성 지식인들이 갖고 있었던 인식 또는 사고를 완전히 뒤집는 그런 형태로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보고 싶은 대로 보셔도 되는 게 과거 역사 기록이고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제는 저는 묘하게 삼국유사에서 선덕왕 직위3사를 난데없이
이 한대모로 끝맺는 데 대해서 저는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어차피 길게 쓰지 않는 글들인데 이런 대목이 들어간 것은 나름대로 저자가 뭔가를 알리고자 한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선덕왕에 대해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어떻게 다른 식으로 풀어가느냐 하는 점을 좀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관계, 남녀 우월론 또는 차등론이냐 아니면 남녀는 대등하다라고 하는 대등론이냐 하는 데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또 중세의 또 하나의 차등론이 대표적인 게 상층과 하층의 차등론입니다. 중심이 뛰어나고 주변은 열등하고 또 상층이 뛰어나고 하층은 열등하다 하는 것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상층과 하층의 관계가 역시 그렇게 차등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다. 거기도 대등이라고 하는 것이 엄연하게 작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삼국유사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